그래요. 다음 영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인 원더랜드 2010년도 작품이고요. 장르는 판타지, 모험, 가족, 제작은 미국, 러닝타임 108분, 국내 개봉은 2010년 3월 4일. 관람 등급은 국내 전체 관람과 해외 PG. 감독은 팀 버튼, 원작은 루이스 캐럴. 근데 이게 원작이라고 네. 하기에는 그냥 설정 자체를 빌려온 느낌이 이게 되게 사실 강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기보다는 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후 정도가 네, 좀 더 정확하게 맞는 것 맞는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앨리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앨리스 동화에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그렇죠. 앨리스가 돌아왔다니까. 네, 사실 네. 앨리스가 이전에 한번 여기 왔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있죠. 설정 이 설정만 좀 차용하고 네. 스토리 자체는 조금 그렇죠. 새로운 그렇습니다. 얘기. 각본은 린다 울버턴, 제작은 뭐 또 리처드 D 잔혹을 대표해서 뭐 여러분들이 했고요. 기획은 뭐 또 있고 뭐 촬영도 다리우스 리스키가 또 했습니다. 월스키. 그리고 주연 조니 뎁, 앤 해서웨이. 조니 뎁은 모자 장수, 앤 해서웨이는 하얀 여왕, 네. 헬레나 보넴 카터는 붉은 여왕. 네. 그리고 뭐 미아 와시코브스카, 앨리스 역.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 말해도 뭐 네. 근데 앨런 릭먼이 또 나오는데 파란 쐐기벌레 목소리 역으로 이게 나옵니다. 유작이래요. 이게 유작이 아 이거 아니고 그 다음 거울나라가 거울나라가 네. 유작이 됐나요? 거울나라가 유작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수상작 2011년 68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다 후보예요. 나무주연상, 음악상, 작품상. 그리고 2011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 수상을 했고요. 의상상도 수상을 했는데 팀 버튼의 미술이나 의상을 맡으면은 한 3번 중에 2번 내지 1번은 무조건 상을 받는군요. 2011년 제6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분장상, 의상상을 했고 후보는 음악상, 특수효과 시상상, 뭐 프로덕션 디자인상이더라고. 2011년 영국 런던 비평가 협회상에서 후보 여우 조연상 헬레나 보넴 카터가 했는데 후보에만 올랐고 2011년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너무 빨라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 넘어가고 네, 역시 세턴 어워즈가 사랑하는 네, 수상을 또 해줬어요. 네. 2개나. 최우수 의상상과 판타지 영화상 팀 버튼이 받았고요. 네. 네, 줄거리는 19세기 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던 앨리스 아빠인 찰스 킹슬리는 악몽을 꾼 어린이 앨리스가 찾아오자 직접 재워주는 것으로 영화를 시작을 합니다. 19살이 된 앨리스는 본인만 모르는 약혼 파티로 가요.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고, 예. 그리고 약혼자인 마마보이 해미씨와 춤을 추면서 정말 찌질하게 생겼다. 정말 얼굴도 찌질하고 하는 행동도 찌질하고 연기도 찌질하게 하는 아주 마마보이 진짜 마마보이. 연기를 엄청 잘하거나 아니면 그런 성미가 있는 사람이거나 연기를 잘했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런 앨리스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10분 뒤 정자 앞으로 오라고. 앨리스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공상을 말하는데 해미 씨는 이제 이해를 못해요. 곧 결혼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10분 뒤에 앨리스가 이제 정확히 그런 앨리스는 이제 정자 앞으로 오라고 해미 씨가 말해. 왜냐면은 청혼을 할 예정이라고. 네. 그리고 쌍둥이 자매가 나타난 해미 씨가 청혼할 거라고 까발리고 그걸 앨리스의 언니 마가렛이 화를 내며 데리고 가며 사실은 약혼 파티였다고 알려주는데 앨리스는 지만 모르는 약혼. 지만 모르는 파티인데 원치 않아요. 이런 찌질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토끼를 발견해요. 토끼가 있네. 그래서 앨리스가 따라가다가 이모 중 고모도 발견하고 형부의 불륜 현장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토끼를 따라가다가 해미 씨의 청혼을 받게 돼요. 그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걸로 회피해서 흰 토끼를 따고 도망가다가 나무 밑으로 떨어져서 굴 안으로 떨어지고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네. 처음에 볼 때는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앨리스가 이전에 이상한 나라에 한번 와고 다시 온 거라고 우리가 지금 말했지만 영화를 볼 땐 모르잖아요.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앨리스인가?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냥 나이만 많게 됐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됐는데 뭐 여기에서 또 뭐 원작처럼 커졌다 작아졌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다가 그리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붉은 여왕과 하얀 여왕이 대립 상태인데 이상한 붉은 나라죠. 여왕이 그러니까 언더랜드, 원더랜드,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되게 억압받고 있는 상황인데
앨리스가 돌아오면은 이 붉은 여왕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이런 예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전설 같은 지금. 그러니까 전설 같은 예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얘가 진짜 그 앨리스가 맞느냐. 진위 여부를 가린답시고 파란 쐐기벌레 그 알렌 림먼한테도 데리고 갔다가 또 그거를 알게 된 또 붉은 여왕이 앨리스를 잡으려고 또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앨리스는 도망갔는데 또 모자장수랑 트위드럼 쌍둥이랑 뭐 그런 토끼랑 뭐 그런 애들이 잡혀갔는데 그걸 또 우리 앨리스는 주인공이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또 구하러 갔다가 그 결국은 그래서 이제 붉은 여왕을 물리치고 다시 하얀 여왕이 이제 생명을 중시하는 하얀 여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앨리스에게 집으로 돌아갈 거니 말 거니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서 청혼을 거절하고 형부한테도 우리 언니 같은 여자 없으니까 너 잘해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러고 그 약간 정신 좀 이상한 고모 같은 임원진 고모 그 고모한테도 고모가 계속 이제 내 신랑감은 왕자님이야. 근데 뭐 왕위를 버리고 나를 택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라는 그 환상 속에 사는 그 고모한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 당시에 시대상에서 여자가 그렇게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 상황인데 해미 씨 아버지가 아버지와 동업자 관계였었는데 사업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새로운 시장 중국으로 무역을 하는 그 캡틴으로 떠나는 모습까지 해서 엔딩이죠. 그렇죠. 네. 이게 성장 영화하면서 페미니즘 영화, 그래서 네. 여성 해방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재미없게 봤어요. 네. 근데 할 이야기는 참 많은 영화인 것 같긴 한데 정말 최악이었고 처음에 볼 때도 최악이었는데 다시 봐도 역시 최악이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재미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은 어쨌든 어른이 타겟이긴 하지만 애들용 영화 같은 영화거든요. 항상 애들용 영화 특징이 이야기가 재미있게 촘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야기가 재밌고 촘촘하면 안 되고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미술, 새로운 뭔가 환경을 보여주는 거를 교훈이나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재미없게 봤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 영화를 보면서 그 앨리스가 고전이잖아요. 네. 뭐 앨리스를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앨리스를 원작으로 해서 새롭게 팀 버튼이 각색을 해서 영화도 상상력을 덧붙여 만들었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앨리스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계속 회자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구조 서사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현실과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어떤 시련을 받고 시련을 받고 경험을 해서 성장을 해갖고 현실로 돌아온다. 현실 도피적이면서 성장적인 성장 플롯을 철저히 철저하게 따라가기도 따르고 있죠. 하고 특히 또 이 이상나라의 앨리스가 사실 씨발 꿈이잖아요. 네. 결국에 그런 영화잖아요. 호전몽. 내가 나비가 나인지 모르는 영화인데 팀버튼의 앨리스는 전형적인 영웅 서사를 따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자면은 일리아스 뭐 그런 걸 그대로 느낌을 맞아요. 여기 갖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주인공이 앨리스라는 여성이고 그것도 이상한 나라로 가게 돼서 거기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뭐 겉모습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항상 영웅들은 어떤 그리스가 트로이 가서 싸우고 돌아오면은 영웅이 된다. 그러니까 영웅이 되면은 한 6개월 얼굴이 늙은 것밖에 없는데 뭔가 엄청나게 내적인 변화가 돼 있잖아요. 성장을 하고 반지의 제왕도 호빗들이 마찬가지. 1년 동안 이렇게 반지 버리고 호빗에 돌아오니까 변화는 옷밖에 변한 게 없는데 뭔가 왜 손가락도 잘렸어. 손가락도 잘렸지만 옷밖에 변한 게 없는데 나중에 호빗 마을에 침투한 사루만 네. 쪽 사람들을 물리칠 만큼 강인해져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내적인 변화를 여성 특히 이 중세 시대 같은 그런 여성이 억압받는 시대의 여성이 이렇게 뭔가 성장해서 돌아와서 뭔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치운다라는 점에서 아주 뭐 호평을 받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 영화는 그런데 네. 원작은 안 그렇지 않아요? 원작은 앨리스가 그 원작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네. 안 됐던 게 그 고전이 되게 많잖아요. 네. 고전은 그리고 보통 그 전통적인 그 이야기 플롯을 따르는데 네. 앨리스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음. 어렸을 때 되게 풍자가 많고 뭐 음. 해학적인 이야기다 하고 들었는데 끝까지 그 이야기의 그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솔직히 네. 앨리스에 대한 동화는 어릴 때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읽어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친 모자 장소랑 토끼랑 그게 뭐 시간을 갖고 애들용 있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그를 하더라도 뭘 웃기려면은 이렇게 니줄을 깐다고 하잖아요. 용어 그러니까 방송 용어로 발판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음. 기승전이 미리 있어야 밑밥을 되니까 밑밥을 까야 막 되지. 깔아야지. 음. 그걸 통해서 음. 아 이 사람 이런 캐릭터고 이런 거구나 했는데 뭔가 펀치라인이 딱 가면은 그치. 그래야 터는 게 이제 탁 하는 어른들의 코미디인데 애들용 음. 코미디 그냥 방구 끼는 거예요. 거죠. 엉기면 애들 웃잖아요. 막 네네네. 그게 강아지 중요한 게 아니라 똥이 강아지 똥. 이게 이거 똥이야 똥이 웃긴 거였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똥을 밟고 뭔가 넘어지고 해야지 웃긴 건데. 그래서 앨리스 같은 경우도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내가 앨리스야. 그리고 내가 이상한 나라에 가 토끼를 만났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토끼를 만나고 내가 커졌다 작아졌다니 너무 재밌고 재밌는 거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고 내용은 있을 필요가 없고 어른들이 오히려 그걸 보면서 뭔가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녀 나무꾼을 보는 거는 선녀 나무꾼을 보더라도 애들은 그냥 역시 마음을 착하게 쓰면은 이렇게 예쁜 각시도 색시도 얻게 해주고 근데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교훈 얻는 남자가 어른 남자가 보기에는 역시 여성을 얻으려면 뭔가 족쇄를 채워놔야 되는 걸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시 윙맨이 있어야지 여자를 꼬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면 그렇고 애들이 보면 그냥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따라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배움의 짧음에 대해서 되게 반성하게 된 영화였어요. 왜요? 그러니까 자막으로 보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오역 논란도 좀 있긴 했지만 자막으로 보니까 이게 100% 나한테 안 와닿는 거야. 이게 자막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용의 문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더랜드는 말 그대로 원더랜드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는 것도 나는 좀 이거를 확실히 좀 이렇게 내가 인지를 하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들어도 그냥 뭔 말인지 몰라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제대로 본 게 맞네? 네. 그래서 보면서 내가 그래도 영어를 못하는 편은 제가 아닌데 생각했을 때 사실 이게 프로 불편러시잖아요. 네. 네, 근데 아니 진짜 나는 아니라니까. 프로 불편 맞아요. 프로 불편합니다. 맞아요. 이거를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해서 지금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해를 더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굉장히 불편한 영화가 될 거예요. 네, 그냥 이게 맥락도 없고 조금 저는 좀 느낌이 그랬어요. 이 팀 버튼이 이 맥락 없는 이야기에 억지로 맥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너무가 재미가 없었어요. 조금 굳이 교훈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사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그런 이미지와 팀 버튼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래도 조금 히트를 친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내용은 조금 과했다? 그 장면들도 좀 과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고요. 환상적인 장면이 매번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질리는 거예요. 네, 피곤해요. 좀 눈이 피곤한 거예요. 이거는 찰리 앤 초콜릿 공장이 조금 눈이 즐거운 영화였다면 이거는 조금 피로했어요. 투머치다. 조금 투머치였어요. 그 앨리스가 원래 6살, 7살 소년인데 여기에서는 18살, 19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되잖아요. 20살인 20살이잖아요. 거예요. 네. 나이를 왜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 후 이야기를 만들려다 보니까 나이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이야기 자체 변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7살짜리 앨리스가 갔는데 꼬맹이가 어른들 같이 무슨 토끼 어른, 애벌레 어른 같은 애들을 만나갖고 하는데 너가 우리의 그냥 이야기를 바꿔서 붉은 마녀와 무슨 뭐 어떤 백색 공주 뭐 이런 애들 그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간 걸로 하고 뭐 다시 간 거는 그냥 없다고 치더라도 그냥 어쨌든 간에 성년 여성이 됐잖아요. 왜 성년으로 나이를 올렸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 영웅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앨리스 다시 현실 세계에 왔잖아요. 약혼자를 뿌리치고 자기만의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나이는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이를 올린 게 이 소녀에서 이제 성인으로 가는 여성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 그래서 그렇게 올려서 또 여성 타겟층 그러니까 여성들이 감정이입을 하려면 꼬마애가 아니라 나이가 나랑 비슷한 그리고 나처럼 취직을 하느냐 결혼을 하느냐 취직을 하느냐 여행을 떠나느냐 뭐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뭐 뭘 하느냐 선택에 놓인 사람들을
타깃을 하기 위해서 저도 한 것 같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저는 물어봤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약간 그 아까 훌륭한 페미니즘 영화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그것도 의도했다고 봐요 저는.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여자는 이래야만 해에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연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현실에서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애가 얘기하면 어른들이 기들어도 안 들어. 야, 니네 공부나 해. 저기 뭐야 어른들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너 나중에 살아라고 그냥 개무실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성년이 되면 그게 약간 물론 계속 무시는 하시겠지만서도 그리고 그 미국 쪽이나 서구 쪽에서는 이때면 다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 때문에 그 연령대를 좀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좀 이 영화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약간 숙제같이 나온 영화예요. 이게 2편은 팀 버튼이 제작만 하고 네, 감독은 감독은 안 안 했어요. 거울나라 앨리스. 거기에 또 시간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트릴로지처럼 다음 속편 또 나올 것 같이 그러던데. 전 개인적으로 앤 해서웨이의 팬이어가지고 이 영화를 진짜 벼르다가 봤는데 언니가 별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좀 이상한 손짓을 하면서 저 언니가 왜 저렇게 연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팔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약간 어디에 이게 둘지 모르는 아니, 팔이에요. 그러니까 제 비하 발언이 아니라요. 약간 좀 어디가 좀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 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저 언니가 저런 걸 좋아하는 언니가 아닌데 이러면서 봤죠. 사실 여기서는 그 앤 해서웨이보다는 헬레나 보넴 카터가 정말 인상 깊었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딱 그 생각했죠. 이때만 해도 같이 살 때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자기 와이프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저런 걸로 써먹고 싶을까? 왜요? 인생 캐릭터인데. 아니 그 붉은 여왕이 사실 그냥 그 영화에서 기억 남는 캐릭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약간 이제 실사랑 애니를 덧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비하인드 씬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메이킹 같은 거. 그냥 얼굴 똑같이 화장하고 했는데 그냥 머리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 키우고 그러고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이상하게 하고 목소리는 언제나 호통을 치고 있고 사이러스 근데 헬레나 보넴 카터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언제나 인상 깊으시죠. 아 그쵸. 언제나 인상 깊은데 어디에서나 인상 깊. 이 붉은 여왕은 헬레나 보넴 카터가 아니면 다른 배우가 맡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을 정도. 되게 그래도 물론 믿고 맡겼다는 느낌은 나는데 그래도 자기 와이프나 다 애들 엄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 그런 거를 훨씬 뛰어넘은 관계라고 봅니다. 네. 영혼의 단짝?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잘 지내신대요. 헤어지시고도 애들이랑 같이 쇼핑하고 넷이서 같이 그렇게 다녀서 재결합설도 나오고 막. 졸혼 같은 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사랑이 식어서 헤어진 것 같긴 한데 그냥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좋은 애들의 아빠 정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팀 버튼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사실 아쉬운 게 저희가 팀 버튼의 영화 세계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두 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애니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못했어요. 네. 이게 좀 아쉬운. 그래서 애니는 사실 애니만 묶어서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반쪽짜리 얘기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특징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음울하고 약간 사이키델릭하면서 기괴한데 기본적인 정서는 따뜻한 영화라고 저는 봤어요. 그거는 그래요. 가족을 중시하고 기괴한 아이의 영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아이의 영화. 저는 약간 히키코모리의
인데 사람의 정에 굶주린 아이가 그리는 잔혹동화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 정도의 히키코모리고 이 정도의 이상한 미술과 이 정도의 이상한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굉장히 음침하고 암울하게 네. 굉장히 딥하게 19세 이상 관람가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 아동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만드는 아동의 그 그러니까 그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저는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음. 생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런 종류의 캐릭터고 해서 막 공상을 하고 싶어. 날씨가 너무 좋아. 밖에 나가 사실 있으면은. 팀 버튼은 캘리포니아 날씨랑 정말 안 어울리시는 네. 분이에요. 그렇네요. 네, 얘기만 들으면은 영국 저 북쪽 어딘가에서 저기 노르웨이. 아니, 노르웨이도 아니야. 아니. 왜냐면 비가 많이 내려야 돼. 팀 버튼은 이렇게 좀 우중충하고 음침하고 습하고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진짜 그 캘리포니아 완전 해 쨍쨍한 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화로 따뜻함과 미국의 네, 그런 것도 중산층의 그런 게 또 많이 영화에서 묻어나는 네. 것 같아요. 음. 사실 지금 스위니 토드 제외하면은 대부분 되게 좀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믹스가 돼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 동부에 네. 그런 아파트에 그냥 살면서 어두침침한 곳에서 살면은 스위니 토드 같은 영화나 프랑켄슈타인을 뭔가 잔인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화 같은 걸 만들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가위손이 내려왔더니 이렇게 근데 진짜 날씨를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해요. 그렇죠. 날씨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 11월 달에 연예계 괴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게 음. 보통 11월 달에 자살 많이 하는 게 그래요? 날씨가 춥게 바뀌면은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많이 느껴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는 게 날씨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되게 복지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어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사계절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날씨가 변할 때마다 인체가 적응해야 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옷도 많이 사야 됩니다. 옷도 많이 사야 되고. 근데 진짜 실제로 사계절이 특히 여름 엄청 길고 겨울 엄청 길고 좀 혹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힘드네요. 힘들죠. 앞으로 다가올 여름이 이제 두렵습니다. 여름이잖아요. 6월이니까.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름이면 참 많은 알러지성 질환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올 여름도 굉장히 길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다음에 다룰 영화 아니 뭐 팀 버튼의 영화 세계 간단하게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저도 뭐 비슷해요. 그냥 정말 약간 히키코모리의 그런 느낌인데 음악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주문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런 그러니까 데니엘 푸만이랑 너무 그러니까 스위토를 제외하면 오늘 다뤘던 영화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냥 그 위키에 찾아보면은 데니엘 푸만을 찾으면은 팀 버튼과의 소울메이트라는 그렇게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하시는데 근데 또 그분이 맨인 블랙 음악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팀 버튼의 색깔을 잘 맞춰주는 그런 음악 감독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음악 자체도 굉장히 몽환적이어가지고 팀버튼 색깔에도 굉장히 잘 맞고 잘 하는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팀 버튼 하면 조니 뎁, 헬레나 보넴 카터,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처드 디 자녹 항상 제작을 해야 되고 네. 제작을 해야 제작은 되고 그런 소울메이트. 팀버튼 필름 거기 그 사람인가 보네. 그러면 그 제작하시는 분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항상 이렇게 팀버튼 영화를 보면 오프닝에 팀버튼 필름이라고 딱 붙여요. 그러니까 제작한 사람 아니 원래 뭐 최동훈도 최동훈 필름이고 봉준호도 봉준호 필름이거든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근데 보통 그래요. 영화 감독이 찍고 나면 그렇게. 좀 되는 사람들이나 그게 되지. 뭐 팀 버튼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팀 버튼 영화 세계는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는데 지금 재미없게 보나. 그 이유는 팀 버튼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화들을 많이 찍기 때문에 아동의 감성에 맞는 그런 영화 감독이다라는 생각하게 됐고. 저는 애니는 모르겠는데 실사 영화는 좀 제 취향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냥 차라리 정말 팀 버튼이 그러니까 독립 영화 감독이 아니잖아요, 상업 영화 감독인데 오히려 지향을 하려면은 볼거리 위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초콜릿 공장 같은 작품들이면 또 그러면 또 자기 복제한다 또 욕하겠지.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냥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는 제 취향이 아니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팀버튼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여기도 과거형이네요. 아니 사실 여기 이 리스트 오늘 우리가 다뤘던 영화들은 참 좋아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앨리스 때부터 사실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랑 뭔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아웃사이더와 그 따뜻함이 공존하는 그게 조금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작품들은 좀 그 앨리스의 연장선에 있어서 조금 좀 실망한 감이 없지 않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팀버튼의 감성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름답지만 슬프고 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름답지만 슬프고 비극적이지만 웃기고 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네, 좋아합니다. 취향일 것 같네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에피소드로 팀버튼의 영화 세계, 특히 실사 영화를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또 뭐 애니를 다룰 날이 있겠죠? 네, 그럴 날이 있을 것 그럴 날이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룰 영화는 뭐 어떤 걸 하게 되나요? 일단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곧 오션스 8이 개봉을 합니다. 네. 기대돼요. 여성 배우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8명의 여성 배우들이 나오는데 스티븐 그래서 소더버그가 이번에도 감독인가요? 아니요, 감독은 아니고 제작으로 넘어가셨어요. 제작으로 넘어갔어요. 지난번에 지연이랑 저랑 이제 둘이 새 작품을 봤는데 정말 한숨이 실망이었죠. 좀 나왔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제작만 맡으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션스 8 출연진도 워낙 빵빵해서 뭐 기본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션스 8이나 시카리오도 이번에 또 속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사랑에 맞지 않는 드니 빌레브 감독님이 1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편은 안 하셨잖아요. 2편은 안 하셨죠. 그래서 드니 빌레브 감독님의 작품을 다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고민해 보죠. 고민해보죠. 어차피 우리는 매주 오는 아이들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이런. 이렇게 왜냐면 다들 생업이 있고 네. 바빠요. 저도 계속 별로 이렇게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바빠져가지고 원래 그래요. 네. 네. 월급쟁이도 아닌데 9 to 6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